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러 온 이은근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6기, 17기, 16기부터 이제 자문위원 활동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쉬기를 했는데 16기, 17기는 청주시에서 활동을 했고요. 18기는 종로에서 했고 제가 지금은 마포구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문위원으로 있지만 제가 또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한 지가 이제 13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민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살아가는 흑크통일교육이랑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여기 보면요. 우리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뭘까요? 평화, 통일, 국민입니다. 자, 우리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평화롭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평화로운 통일로. 그걸 누가 해요? 맞아요. 국민이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우리 여기 민주평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민주평통 자문. 맞아요. 우리 자문위원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이 이걸 이끌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민주평통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분들이니까 민주평통이 뭐 하는 곳인지 잘 아시죠? 그쵸?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문위원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22기 자문위원분들에게 특별한 미션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쵸? 저도 해야 되지만 뭐가 있죠? 100만 인터뷰도 해야 되고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평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현 정부의 통일 정책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워낙 이제 자문위원 하시면은 북한이나 통일 분야에 좀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대화나 100만 인터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편안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뷰 하겠다고 가서 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거기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통일 교육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평화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자, 지금 남북관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무조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은 이제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부차 당대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뭐 북한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계속 우리는 뭔가를 또 해내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남북관계가 뭐 항상 좋았다가 지금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나빴을 때도 있었고 분명히 교류 협력도 하다가 또 안 좋은 때도 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북한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는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평화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화롭다. 안전하다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평화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평화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해준다. 결국은 다르다는 거를 틀리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인정해준다라는 게 저는 평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북한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다른 남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틀렸다고 보는 게 있어요. 약간 적대적으로 보거나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좀 너무 흑백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이구나 라고 해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바로 평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여기 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산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봤더니 산이 동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동쪽에 있으니까 동산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쪽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서쪽에 있으니까 서산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동쪽 사람들이 야 니네는 왜 이걸 서산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서산 사람들은 왜 이걸 동산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지 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화의 개념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려운 강의하는 거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거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손깍지 한번 껴보시겠어요? 깍지를 끼시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편한 엄지손가락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반대로 한번 엄지를 바꿔보시겠어요? 엄지만? 불편하죠? 네. 자, 근데 그렇다고 이거 깍지 아니에요? 이 깍지는 틀린 거예요? 아니죠. 이 깍지도 맞는 깍지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난 이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이거를 약간 밀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평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평화의 반대라고 하면 보통 뭘 얘기 많이 하죠? 전쟁을 얘기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우리 지금 한반도에 물론 전쟁을 휴전 중이긴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한반도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반대는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가서도 제가 학교 교육을 많이 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평화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제일 먼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친구 말 잘 듣고 친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를 존중해 주는 게 평화다라는 거를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평화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계속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요, 남북의 문제도 서로 존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남한 내부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도 저랑 똑같은 사람 또 있나요? 없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또 없어요.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름을 존중하고 아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라고 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서로를 다르다는 걸 존중하고 간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동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공존을 하자라고 말만 하면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도화를 해서 아 우리는 이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규정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게 또 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는 유지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좀 못 살아. 아니면은 이쪽 때문에 나도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쟁하면 평화하면 전쟁 떠오르듯이 우리 평화로우려면 전쟁과 핵이 없는 한반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추진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평화의 의미에 가장 잘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서로를 다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너네 그 상황을 존중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존중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통일에 대한 얘기를 빼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고 너네랑 동등하게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공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흡수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적대행위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적대행위도 불추진하는 것이 바로 추진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듯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하려면 보통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독일 통일이 제일 많이 떠올려요. 근데 우리가 독일 통일을 잊어야지만 통일이 보인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은요, 사실 우리나라 통일과 되게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 좀 갑작스럽게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흡수 통일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일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이런 통일은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일식 흡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아직 저도 제 집을 언제 살지 몰라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제 집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통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한다?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먹고 살겠는데 우리가 북한까지 도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통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청년들만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을 잊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햇볕 정책 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북한을 퍼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10년간 24억 달러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요 통일 이전에 그 서독이 동독에게 1년마다 32억 달러씩을 17년간 계속 지원을 해줬대요. 자, 근데도 흡수 통일이 갑자기 돼버리니까 통일 이후에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독일 통일의 방식이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점점 인식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높을 때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2018년에 굉장히 수치가 높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 남북관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남북관계가 좋으면 그것 자체가 되게 통일교육으로서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근데 북한도 뭐 이렇게 하고 점점 떨어지니까 아유 그래 너는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라 라고 하고 이 통일 문제를 마냥 내버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통일을 메리트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통일의 상,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상은 바로 이 땅콩집 같은 거예요. 땅콩을 껍질을 까면 각각의 알이 하나하나씩 있죠. 네, 그것처럼 우리 땅콩집이라는 게 있대요. 땅콩집은요, 한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세대가 같이 두 집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세대는 존중하고 살면서 이 울타리는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땅콩집은 두 집이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도 생각해보면 각자 집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공동 관리 다 하고 있고 주차장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바로 땅콩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일의 연합 방향으로 가기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땅콩, 북땅콩 이래갖고 한반도를 큰 땅콩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서로 각자 사는 건 살아요. 그쵸? 그러다가 조금 필요한 게 있거나 도움이 될 때는 같이 우리 같이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것 좀 도와주면 어때? 라고 하면 그걸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통일 그 상을 만들어가면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사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신이 좀 없네요. 네. 자, 이런 사례들을 그러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 왔으니까 이번에 새로 만든 그런 정책일까요? 아니에요. 이 통일 정책은요,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그 통일 방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요, 몇 단계로 이루어졌을까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분들 굉장히 인식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화해 협력. 두 번째는요? 남북연합. 세 번째는? 네, 통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화해 협력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단계가 바로 2단계의 남북연합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연합의 모델을 바로 땅콩집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이 공존 상태로 살다 보니까는 뭐가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같이 뭐 철도도 연결하고 뭐 도로도 연결하고 같이 경제 교류도 하고 자원 교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미래 세대들도 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들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하면은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가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섬의 사례가 있어요. 우리 아일랜드도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분단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아일랜드도 영국의 식민지를 받다가 이제 독립을 했대요. 그러면서 되게 복잡한 관계가 생깁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해방을 했을 때는 이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로만 이렇게 나눠졌대요. 그래서 여기 북아일랜드에는 영국령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계속 여기서 그냥 영국령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북아일랜드 안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대요. 우리 여기 영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존의 아일랜드 사람들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은 기존의 식민지배를 써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내가 독립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라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네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폭력 사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게 심각하게 번져서 30년이 넘게 그 테러나 폭력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북아일랜드 안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유럽 전역까지 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서로 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거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98년에 맺게 되면서 이제 공존 상태로 가요. 근데 그때 합의한 게 원래는 여기 안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통일을 하길 원했어요. 근데 영국의 사람들은 통일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통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통일을 지금 얘기하면은 뭔가 흡수 통일 갖고 논의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통일은 미래 세대의 사람들이 선택하게 냅두자. 대신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일단 공존부터 하자라고 해서 서로의 이런 체제나 그런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이제 국경만 나눠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서로를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런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서 보자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는 27개 회원국이 같이 이제 화폐를 통합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뭐 철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듯이 우리도 남북이 뭐 한반도 연합 아니면 아리랑 연합 이런 식으로 같이 연합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도 통합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그리고 기차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 그 남북의 연합 관계에 대한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가기 위해서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국민이 해야 돼요. 자, 근데 국민이 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냥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통일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뭔가 무거운 짐을 준다, 그럼 그 사람도 더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짐이 아니야, 너에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사회적 대화랑 100만 국민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로 우리 통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국민들이 인터뷰를 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면요, 이 안에서 분명히 그 국민들 하나하나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 역할을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모델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뭔가 나도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하나의 그 능력치를 발굴해주는 역할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통일에 대한 합의를 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재밌는 강의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